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날씨가 점점 덥습니다. 좀 더 일찍 폭염이 시작될 거란 예보가 많은데요. 차라리 이런 더위가 얼어붙은 전국을 또 얼어붙은 민생을 녹여주기라도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런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매일 싸우다 보니까 민생이 뒷전인 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특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어서 오히려 카드 사용액이 코로나 시기보다 줄었다는 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기분 좋은 뉴스를 찾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활기차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픽스 브리핑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정기환 평론가, 김영기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 바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은 어떤 기사들로 장식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체를 유기해도, 글씨가 잘 보이진 않는데 사체라는 글씨입니다. 사체를 유기해도 다시 의사가 된다. 반성하면 끝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 법원 면허 재발급 판결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면 장애 지인의 마약 투약 후 사망, 이제 이런 사건인데 공원에다가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복역을 했습니다. 근데 복지부 의사면허 재발급 불허에 법원은 반성과 참회가 뚜렷해 재발급하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체를 유기하더라도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이 환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아무튼 이 내용에 많은 분노가 또 네티즌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 어떤 반응인가요? 당연히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게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이냐. 판사가 24시간 범죄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반성하는지 뉘우치는지 받느냐. 또 반성문 수백 장 쓰면 대필하더라도 그것이 반성하는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냐,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의사협회가 너무 위력이 센 거 아니냐, 어떤 정치 자금의 위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서 이런 파렴치한 범죄, 강력 범죄까지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 의사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이 면허 재발급과 관련해서 의사 면허는 불멸이다. 이제 이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사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의사는 이런 일을 저질러도 실형을 살고 나와도 이렇게 면허가 재발급되니까요. 송문희 교수님. 의사는 특별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네요. 그래서 아마 저런 것 때문에 다들 의사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삼수살수 하면서 의대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든 아니든 사람을 어쨌든 죽이고 난 다음에 사체 유기까지 한 굉장히 그렇습니다. 재질로 따지면 일반인으로 봤을 때도 아주 흉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면허 취소에 대해서 의사 면허 재발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취소가 되었더라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슬쩍 재발급하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반복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찾아봤더니 기존에는 이제 금고 이상의, 그러니까 의료 직무상의 어떤 범죄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됐는데, 지금은 강도, 살인, 성폭행 이렇게 강력 범죄 저지르는 모든 중범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의사협회의 어떤 압력, 그런 힘 때문에 잘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사단체 위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정기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원에서 무슨 사유가 있었으니까 판사가 고유의 권한으로 판단한 것인데, 국민 정서로 보면 전혀 맞지 않은 것이고요. 저는 이제 법과 원칙에 대한 우리 얘기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유행가처럼 얘기하는데,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종신으로 자격을 유지해주는 제도가 맞느냐는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률가 중에서 변호사, 법무사, 그다음에 의사들이 실제로 진료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면허를 걸어놓고 간호사나 또는 조무사 또는 의료 보조인들을 또 직원으로 채용해놓고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안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오늘 기사에서 보듯이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기준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 네. 두 번째는 차제에 실제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일정 연령이 지나면 가능한 운전을 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살기를 또는 생활하기를
이제 바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전문가 집단의 종신제로서 자격 유지라는 것도 한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작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의사나 변호사 직군을 우리가 좀 특권 계층처럼 취급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런데 변호사 부분은 우리가 로스쿨 도입하면서 변호사 문을 많이 열다 보니까 예전보다 변호사들이 많이 좀 친절해졌다고 하나 그런 게 있죠. 수임료도 많이 내려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의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런 특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문호를 개방해서 좀 의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의사 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반발하고. 실제로 적정 의료인의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집단 이기주의처럼 비춰지지 않고 실제로 국민의 의료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민의 보건과 건강의 측면에서 적정한 의사 수가 얼마인지를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협회가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 뭐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측면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진작에 다뤄봐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판사들도 뭐 사실 이런 판결이 나오거나 하면 대부분 달리는 댓글이나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법적 판단의 한계가 분명히 판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댓글들 중에는 굉장히 그 판사들을 뭐 비판하면서 너무 이제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제 이런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얘기가 이제 한낱 너무 가벼운 비판처럼 들리진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 정서는 어떤 것인지를 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판결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항상 듭니다. 아쉬운 내용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 만나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의 보도를 좀 볼까요?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검출이 된 걸 숨긴 코웨이. 대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100만 원씩 위자료 100만 원씩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부 부작용이 정수기 때문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 니켈과 관련된 판결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즉 고지를 하지 않았다와 관련된 위자료인 것뿐이지 니켈이 실제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떤 피부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그 연관 관계에 대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고요. 국민일보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니켈 숨긴 코웨이 대법에서 78명에게 100만 원씩 배상. 검출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있다. 부작용 발생 주장은 불인정했다. 즉 글쎄요.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방구인가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자, 니켈을 정리하고 가죠. 김영희 대표, 니켈이 어떤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니켈은 뭐 동전이나 자석, 귀금속류, 스테인리스, 가전제품 등을 만들 때 흔하게 쓰는 금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흔하게 쓴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중금속 물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과류나 김치, 녹차, 초콜릿 등의 어떤 식품에도 함유가 돼 있거든요.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니켈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두드러기나 피부 발진 등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본 사건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한 논문에 따르면 논문까지 봤어요? 예. 봤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기간이죠, 그때. 예. 그 인하대 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외래 진료를 본 이 코웨이 얼음 정수기 사용자 47명의 전자 의무 기록과 전화 설문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들 중에 피부 질환의 85.2% 그리고 장염의 85.7%가 정수기 사용을 중단한 후에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논문에 따르면 보이는데 일단 법원에서 지금 3심 대법원까지 간 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일 텐데 이 판결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기한 평론가부터 주시겠어요? 뭐 저는 코웨이 직원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저 정수기를 사용했을까요라는 질문을 먼저 좀
던져. 니들은 먹을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책임이 있다, 잘못되었다. 그러나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인체 실제 영향이 있는 거를 누가 그러면은 증명할 것이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증명하라. 소비자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권고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된 문제라면 실제로 니켈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니켈이 어느 정도까지 인체에서 섭취되었을 때 발암 현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코웨이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정을 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섭취했다면 어떤 인체의 부작용이 있었고 그것이 본인의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몸에 어떤 이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그것이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든지 네. 아니면 그것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쉬쉬하다가 다 숨기고 넘어가서 소비자들이 피부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니 이것은 분명히 니켈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하면서 서서히 나서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가 전 세계 최고의 정수기 회사로서 안전한 물을 먹게 해주는 회사가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 니켈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쉬쉬했다. 이런 이제 제조사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양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광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공헌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양해해 주거나 이해해 주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희 교수님. 저도 정수기를 쓰는데요. 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게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무슨 정수기를 썼지? 지금 막 기억을 되살리고 있거든요. 네. 정수기를 몇 년마다 바꿉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저 웅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깨끗하다는 이미지로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네. 저런 사건을 보면서 그 이미지, 기업에 대한 신뢰에 거의 금이 갔다. 저런 그 검출된 거를 1년간이나 숨겼다는 거는 큰 문제죠. 사실 니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문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찾아봤더니 그중에 피부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많은 소비자들이 피부염이 1년 동안, 2년 동안 먹어온 물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 입증 책임을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의심스러울 때는 제조사에서 이것이 그 피부염이 이 니켈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제조사가 증명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 오염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배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서로 다투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적어도 저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에 위기 관리에 있어서는 거의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대표, 국민들 반응 어때요? 일단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배상 책임이 이렇게 제한됐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원고 중에 정수기 매매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해서만 지금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거든요. 정수기 물 다 같이 가족끼리 같이 마시는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짚고 싶고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그러면 이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들에 대한 나머지 원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럼 따지는 사람만 그렇게 배상해주고 나머지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이냐? 네. 이런 이제 글이 굉장히 많았고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불신 초래한 부분 그리고 이 법원의 판결이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면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좀 TV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커머셜을 하고 있는데 커머셜 광고 모델이 BTS네요. 코웨이 정수기의 홍보 모델은 BTS인데 이제 BTS 소속사가 하이브죠? 그럼 하이브 쪽 입장도 되게 난감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아미로서 네,
굉장히 슬픈. 인증해 주시는군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BTS가 저기 홍보로 간 이유가 뭐 저걸 알고 갔겠습니까? 모르고 그래서 왔겠죠, 어떻게 당연히. 보면은 저렇게 함으로써 BTS의 이미지까지 손상을 미친 거기 때문에 저는 BTS 쪽에서도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저는 오.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고요. 예. 지금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거든요. 예, 예. 그 한 10년 전인가 그때쯤에 도미노 피자 사건이 있었던데 기억나시나요? 아, 네, 네, 네. 그때 도미노 피자의 그 직원 2명이 그 피자에다가 굉장히 비위생적인 짓을 하고는 그 동영상이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거의 한 100만 명이 본 거예요,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피자 먹을 때마다 얼마나 그 찝찝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회사가 알자마자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아주 신속하게 그 직원들을 해고하고 체포하고 직원들이 그 장난친 그 피자가 고객에게 배달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도미노 회장이 바로 정말 진정한 사과문을 올려가지고 동영상에 다시 올렸어요. 예. 그걸 65만 명이 보고 나서 아 도미노 피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직원들의 해프닝이었다라고 분리를 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니켈 사건에 있어서도 코웨이 측에서 경영진에서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그 소비자들의 신뢰가 판가름 나지 않겠나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도가 나오고 나서 2016년에 이제 코웨이 측에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제 이 판결이 뭐 나왔으니까 뭐 한 번 더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웨이의 현재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이 어제 나왔는데 그래요? 이번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된 모델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코웨이 얼음 정수기와 무관한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알겠고요. 예, 예. 선을 그었던 거고요. 안다니까요. 그 내용은. 예. 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뭐 말도 그리고 안 이제 되는 뭐 그 이야기죠. 이후에 이제 재질을 바꿨다 뭐 이런 정도의 변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업병원가? 이제 뭐 그 당시에 당한 사람만 손해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단종되면 그냥 넘어가나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얼마나 뻔뻔한가 하면요. 예.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불특정한 국민이 병을 얻게 됐어요. 그것이 예. 피부병이든 네. 뭐 죽을 병이든. 그런데 그것은 단종이 됐으니까 지금 생산되는 코웨이 얼음 정수기와 관련이 없다. 예. 그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얼마만큼 지는 거예요. 내가 대표이사였던, 내가 임원이었던, 내가 직원이었던 그 시점에 나는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게 뭐 있냐고요. 그럼 그 당시에 국민적 신뢰를 받고 코웨이라는 정수기가 네. 정말 웅진에서 내놓는 대표적인 한국 상품으로 전 세계 시장에 팔려 나간다고 다 자랑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냉정한 것도 아니죠. 뻔뻔스럽게 그 어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 도저히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네. 1년, 2년 정도 몸에 이상이 왔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계속 이의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니켈이 얼음 정수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벗겨져 나오고 물에 그 은박지 같은 게 계속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실제로 그 겉에 있는 니켈이 벗겨져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 동안 이 내용을 숨겼단 그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것인데 고통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받아가려면 받아가라 이렇게 해서 소송이 이제 한 5년 이상 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다. 그때는 사과했다. 네. 그렇게 해서 코웨이 잘 되겠습니다. 저런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수회사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 당시 그런 제품들은 없고 지금은 이런 개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만 밝혀도 되는데 지금 얼음 정수기는 그 제품과 무관하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약을 한 번 더 꼭 올려야 되겠습니까? 5년 동안 이 소송을 이제 끌고 왔는데 결론은 100만 원입니다. 이제 100만 원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피해를 본 분들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결론이 나고 나서 웅진 코웨이의 입장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예.
에휴, 저런 소송 한 마디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저는 뻔뻔함도 가끔 기업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뭐랄까 기업들도 요즘에 사회적 책임이 또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뭐 대국민 사과를 한번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피해자분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해주시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코웨이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주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스픽스의 일면을 만나보셨고요. 다음 주제는 바로 국힘 뭐하니? 라는 주제입니다. 국힘 뭐 했을까요 어제? 바로 아웅다웅 했습니다. 이준석, 배현진 또 공개 충돌. 여당 권력 다툼의 민생 현안은 뒷전이다. 영남일보의 보도인데요. 유튜브 생중계에 중재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합시다 하고 책상을 쾅 쳤다는 거예요. 최고위 비공개 회의 내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는 거에 불편함을 이준석 대표가 드러냈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대표님이 많이 유출했잖아요 라고 반박했고요. 경북매일 보도 보시죠.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퇴장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려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도 하면서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갖고 싸우고 있고요. 경북일보 선거 승리한 당이 맞습니까? 주도권 다툼에 국민의힘은 바람잘 날이 없다. 뭐 혁신위의 운영 방향을 두고 감론을 박았죠. 또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인선 갈등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죠. 그리고 내일입니다.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도 여전히 뇌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복합 위기 속에서 당내 갈등에 지금 골몰하느라 민생 현안은 뒷전이다. 서울신문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권력 다툼, 바로 집권당의 민낯을 보고 있다. 뭐 물론 자성하는 발언도 당내에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께 죄송하고 민망스럽다. 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문희 교수님? 0.73%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승리라고 보고 저렇게 자만하기에는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5년 만에 가져간 게 국민의힘이 너무 잘해서 국민의힘에게 너무 기대가 커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렇게 승리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 힘들다. 민생이 너무 힘들다.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숨이 막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의 저 인식이 지금 우리가 이 당권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하면 공천권 가져갈까? 지금 세력 다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재산 많은 집안의 형제들이 우애 깊게 지내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가져갈 게 많다 보면은 서로 뭐 권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런 식으로 가는 거를 계속한다면은 정말 꼴사납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꼴사납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정계한 평론가는요? 아니 어제 싸움을 보니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는 아웅다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웅다웅 뭐 그냥 귀엽게 그냥 아웅다웅 붙여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2판 4판이더라고요. 뭐 이제 너 죽고 나 죽자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인 배현진 의원이 그래 직접 이제 공격을 하고 이준석 대표 그냥 비공개로 가자 또는 비공개 회의 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대충 그냥 내용 파악해서 가면 되지 꼬치꼬치 말 대꾸를 하면서 누가 옳든 그러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게 저는 보였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0.73% 포인트로 이겼던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었던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자 주식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죽을 상을 하고 있고요. 예. 부동산 금리 때문에 이자 폭탄을 맞아 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들의 자존심 같지도 않은 자존심 내세워서 왜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내용을 밖에서 누설하느냐 이걸 가지고 전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 그것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설전을 하고 원내대표가 중간에 쾅 치면서 마이크를 끄고 그러면서 원내대표한테 회의 맡기고 나는 나가겠습니다라고 가버리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아까 우리 그 제목 중에 약간 나왔지만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예. 그 당내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분이 누군지 한번 드러내놓고 직접 말씀을 좀 하셔서 예. 대표 제발 좀 이러지 마라. 배현진 이러지 마라. 국민들 앞에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당내 인사가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을 정확하게 저격해서 당신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욕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천 때문에 겁이 나서 그 얘기는 못합니까? 양심의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고 당내라는 소위 말하는 관계자 이야기로만 나오느냐. 당내에서 제발 이 짓 좀 하지 말라고 누군가 제 목소리를 내고 해라. 겁내지 말고 숨지 말고 그리고 비겁하게 뒤에서 관계자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을 향해서 정정당당하게 비판하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있잖아요. 그 얘기 하려면은 윤리위 끝나야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윤리 얘기 저희가 이따 할 건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는 사실 언론 인터뷰 많이 하긴 합니다. 그죠? 네. 그 당대표가 되고 나면 언론 인터뷰 뭐 많이들 하시긴 하셨죠. 근데 제가 뭐 요즘 들어서 미디어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갖는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 자체가 원래 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많이 했지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 이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실제 뭐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우린 모르니까 어떤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이 됐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 얘기한 거 보면 대표님 스스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유출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비공개 회의 나온 거니까 절대 유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깜빡 잊고 언론 인터뷰하러 가가지고 뭐 잠깐 뭐 어떤 대목을 흘렸는데 그게 앞불싸하고 나와버렸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너무 많은 인터뷰를 당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 일각에서 있어 왔는데 그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니 비공개 회의의 내용은 공개하면 안 됩니까? 비공개 회의라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일단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조정의 과정이 필요한 것도 있으니 일단 비공개로 해서 회의를 하고 이 내용을 국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알리지 않을 것은 양해하고 하는 게 비공개 회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비공개라는 그 말은 회의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고 회의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 게 비공개 회의라는 원래의 말 뜻입니다. 두 번째, 당대표가 나와서 100번 인터뷰를 하든 1000번을 하든 그것은 당대표로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동급입니까? 동급입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급이 다르죠. 급이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당을 대표해서 여러 장소에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왜 거기 나가서 얘기를 비공개 회의 내용을 하느냐. 당신이 더 많이 하대요.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막 가져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당대표가 하는 일이 불만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좋으나 당대표로서의 기본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모두 옳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 내용을 놓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끼어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권한의 활동까지도 최고위원들이 간섭하면서 맞다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 너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까불고 다니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부탁드려요. 지금 그 이준석 대표 거의 뭐 떨어뜨리기가 거의 뭐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고위원이 뭐 말대꾸한다는 말을 조금 그러합니다만 사실 최고위원도 충분히 뭐 논의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어떤 위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당의 어떤 질서가 필요한데 지금 이 대표가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게 거의 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뭐 인용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인가 뭐 그 얘기하면서 나는 사람 보고 경례하지 않고 지위 보고 경례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밖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거는 그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죠. 그 스타일 때문에 또 지지하는 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이 대표에게 거의 뭐 힘을 몰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뭐 이제 그 두 사람이 싸운 걸 두고 저희가 좀 길게 얘기하긴 했는데 뭐 네티즌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티즌 반응 아웅다웅이야 2판 4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도 뭐 꽤 있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
당 대표가 친구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당 대표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지 당 대표로 존중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참 잘 돌아간다. 이건 여기 댓글 그대로 읽겠습니다. 참 잘 돌아간다 국힘들. 계속 줄기차게 4분 5열에서 서로 물어뜯고 피 흘리고 빛의 속도로 망하는 일만 남았네. 네. 이런 따끔한 질책이 있었어요. 그 댓글에 혹시 인토네이션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잘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나요? 다시 한번. 참 잘 돌아간다. 예. 참 잘 돌아간다. 요거보다는 예, 예. 조금 제가 한번 살려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어디 들어가 보시면 그 어제 그 최고위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의 말다툼 장면은 너무 많이 그 일정 부분 이제 조회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어쨌든 우리 뭐 일반 대중들의 감성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아니 싸움의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긴 너무 한데 예. 유치해가지고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또 유치한 싸움이 재밌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유치 방구똥이라는 말 알아요? 여기 너무 뭐 옛날- 우리 너무 올드한 공중- 이야기 아니 올드한 이야기지만 하시는데 무슨 당 대표하고 당 최고위원이 그것도 젊은 분들이 예. 그 모여가지고 하는 장난질 같은 싸움이 왜 그렇게 싸워서 국민들을 그래 눈살을 찌푸리는 수준이 아니죠. 딱 밥맛이죠. 일부러 저렇게 쳐다보기 하는 것 싫고. 같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기자들이 다 보고 있고 이게 나가는 걸 알면서 굳이 그 앞에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조금 의도가 알겠습니다. 유치 방구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기 전에 다음 주제 넘어가면 어차피 그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랑 또 연결될 거예요. 다음 주제 한번 만나볼까요? 최강욱은 중징계, 그렇다면 이준석은? 하고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일단 최강욱 의원 건부터 좀 짚죠. 서울신문의 보도입니다.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민주당 중징계 때렸다. 윤리심판원의 비공개 회의 결론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는 이렇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내려져야,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또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실려 있고요. 국민일보 보도 볼까요? 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성희롱 발언을 최강욱 의원이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징계를 때렸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준석 대표의 내일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우리는 성희롱 발언을 한 최강욱 의원을 6개월 중징계를 때렸다. 그렇다면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국힘 징계위에 달려 있겠죠. 자, 한국일보입니다. 민주당 만장일치로 최강욱 중징계했다.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자, 일단은 최강욱 의원 건부터 평가를 좀 들어보죠. 송은희 교수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저기 않는다. 중징계라는 저 타이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 중징계가 저거 아니에요? 중징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뭐 어떤 손해가 있죠? 저는 뭐 최강욱 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6개월 정도 약간 근신하는 모습 보이겠지만 네. 저게 뭐가 중징계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아까 올드한 이야기 아까 하셨는데 저기 지금 짤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짤짤인지 네. 아니면 다른 뭔지 네. 그게 다른 뭐였기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금 끝까지 최강욱 의원은 본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성희롱이라고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예.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된 징계가 맞나? 그렇다면 조금 더 징계 수위가 낮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민주당이 중징계 때렸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최강욱 의원 편들어 주시는 줄 알고 잠깐 움찔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중징계가 아니다라는 비판이시고요. 정기현 평론가는요? 저는 이제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이제 대체로 지금 민주당 내에 댓글이 올라오는 걸로 보면 네. 징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봅시다. 일단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네. 짤짤이라고 했느냐, 아니면 다른 용어를 썼느냐, 예. 성적 비하 용어를 썼느냐. 여기에 대해 당사자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보좌진들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간접 증거로 될 만한 내용들이 윤리심판원에 제기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를 내렸습니다. 네.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방어권 차원에서 네. 정하고 의원이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예, 내가 예.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 최강욱을 끝까지 나는 옹호할 것이다. 네네. 아니면 객관적 사실의 피해 여성과 피해 여성의 2차 가해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결정한 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믿을 거예요. 그 양자택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취사 선택, 쉽게 얘기하면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대체로 올라오는 비판은 최강욱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예. 조국 때부터 당하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저격수 역할을 해야 될 최강욱을 이렇게 죽이다니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 편이냐. 네네. 결국 국민의힘 편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팬덤도 좋고 열렬 지지자도 좋고 그리고 그것을 통한 당내의 결합과 단결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인데 만약 객관적 사실로 판단할 것이 부족해서 최강욱을 오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객관적 사실은 드러났고 윤리심판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민주당의 결정 내용조차도 억울하다 최강욱이 피해를 본다고 가버리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다. 저는 팬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팬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 기준이 흐려지는 것은 민주당의 미래를 더욱더 암울하게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암시하는 댓글 중에 하나가 박지원의 힘이 이 정도라고라는 댓글들이 저도 실제 궁금해서 봤는데요. 그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는 좀 걱정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 어때요? 내용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네, 이제 박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이제 이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장 자격 정지 6개월 한 것은 어쨌든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에 대해서 이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소리를 듣는다. 민주당은 이제 기존의 어떤 이미지들을 버리고 진정한 이 나라 진보 세력으로 바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또 6개월 조치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굳이 언급해 드리진 않더라도 성 관련된 의혹 때문에 구설에 올랐던 인물들이 워낙에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강욱 의원 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물론 무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이해하는 일반 뭐 중도층이나 대중들이 많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짓고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중징계라는 것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중징계에 대한 또 평가도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비대위로 가봐야 됩니다. 일단 이 결론 내려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이어가죠.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내일 밤입니다. 오후 7시 이준석 정치생명 결판 난다. 서울신문의 보도인데 정치생명이 과연 결판 날 만한 결론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 결론이 나오더라도 결판이 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오후 7시에 소집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별 걱정 안 한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내 걱정이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요. 대구일보의 보도 볼까요? 성상납 의혹 22일 심의 리더십 중대 고비 맞는다. 징계 때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에 하나다. 이준석 경고도 못 받아들인다. 선거 승리 공로 등을 내세워서는 당내 징계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다. 아니 이렇게 선거를 여러 차례 승리로 이끄는 당 대표를 이걸로 이런 건으로 징계를 할 수 있나? 라는 이제 물음표가 달리는 것이겠죠. 경북일보도 마찬가지로 22일에 운명이 결정난다. 징계 수위의 촉각, 당원권 정지 그리고 탈당 권고 때는 치명적이다. 이제 이런 결론이고요. 경북메일의 보도 볼까요? 내일 밤 이준석 윤리위 결과 따라 후폭풍이다. 저희는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징계가 내려지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부분 징계가 내려질 거라는 결론으로 뭐 그런 전망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 이 시간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결판 납니까? 이 질문을 드리죠. 결판 안 나죠?
이준석 대표 그렇게 간단하게 추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아마 버티기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버티기 들어간다. 정기한 평론가님. 결판 안 나고요. 당연히 뭐 이준석 대표 저기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내일 징계 받는다고 그분이 또 나갈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스타일 네. 다 아시니까. 그런데 참 제가 기자 출신으로서 뭐 방송이 죄송한데 일단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네. 내일 윤리심판 이제 윤리위원회죠. 예.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성상납 사건의 제보에 대해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전제로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내일 징계를 하는 것입니까? 1번. 예, 1번. 2번.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네.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 제보자에게 찾아가서 뭐 그런 6억 사실이 없다는 각서 하나 받고 예. 7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 그게 이제 증거 그게- 인멸 의혹인 것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네. 제보자에 대해서 예.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 당 대표의 지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예. 이거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구분이 일단 안 됩니다. 내일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후자 쪽으로 가서 무마를 시도했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은 자기 죄가 되지는 일단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성상납 자체가 있었다는 이제 그 사실이 그럼 확인이 되었나는 문제. 그럼 이준석은 직접 성상납을 받았다고 지금 제보자가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당 대표가 그 소문에 휩싸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도 앞뒤가 좀 맞지 않죠. 그러면 자 무엇인지에 대한 일차적으로 구분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고요. 예. 뭘 심판하는 건지, 뭘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제소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두 번째, 예. 그 불명확한 상황에서 아마도 후자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전자는 경찰에서 수사한 바도 없고 진술이 존재하는데 확인된 증거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 무마를 시도했다는 것은 김철근 정무실장의 단독 행동인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요청을 받고 한 것인지 이제 그 행위는 명백하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으로 징계하는지 후자에서 징계를 했다. 예. 그럼 이준석 대표는 절대 나는 거기를 요청한 것도 없고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강제로 당 대표를 이제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아웃시켰다고 하면 예. 다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번에 징계가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과 2030 젊은 국민의힘 에너지를 모아서 전면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이제 당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이준석 대표의 진로 문제를 인위적으로 결정해줘야 되느냐, 그만큼 다급하냐, 진윤이 또는 윤리위원회가 예.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내일 결정이 나면 후폭풍이 아니고 후태풍이 불어가지고 아마 국민의힘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저희 돌아가지만 처음에 저희가 짚어봤던 뭐 아웅다웅 이판서판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그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인 거예요. 지금 정기한 평론가 말에 따르자면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최강욱 의원권 짚어봤잖아요. 당원권 정지 6개월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국힘은 뭐 하나? 뭐 물론 사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징계를 받을 것 같은 인물들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는데 국힘은 이준석 당대표를 어느 정도 수위로 징계하느냐? 그냥 경고로 끝난다? 이건 짧게 대답해 주세요. 송 교수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네네. 당장. 그런데 아까 증거인멸 교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만약에 김철근 실장이 내가 그냥 알아서 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꼬리 자르기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최강욱
그 의원의 케이스와는 조금 케이스는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수사 결과 성상납이 확실하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 예. 이렇게 된다면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성추행이나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된 그걸 해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갑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고 맞는 거예요, 경고? 내일 결론은 경고예요? 경고 지금 흘러나오는 분위기로는 경고보다는 그냥 경고 정도? 경고보다는 더 센 걸로 경고보다 갈것 더 센 거? 같아요. 당원권 정지요?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고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버틸 것 같아요. 정기현 평론가는? 아니 저는 뭐 경고 나올 거라고 이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일 텐데 왜냐하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게 사실에 기초해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최강욱 의원 건은 내용으로 보면 경미할 수 있죠. 성상납과 완전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정황으로 보고 징계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 교통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증거를 내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마무리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리가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불러서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윤리위원회가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과연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내일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 어때요? 그 와중에 전문 용어로 이제 어그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그로. 예. 음. 그 특정 유튜브에서 네. 문제를 제기했던 특정 유튜브에서 가세연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가세연. 가세연 가로 세로 얘기하기가 연구소. 그렇습니다. 네. 예. 6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가 아, 그것도 뭐 특보한데요? 진행될 미치겠다 시간에 진짜. 다른 걸 뭘 또 공개하겠다 뭐 이런 또 아, 얘기도 가세연이 했습니다. 내일 예. 또 다른 걸 공개한다고요? 네. 저희 그래서 홍보해 이제 주지 맙시다. 예, 그 얘기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거의 이제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인상평들이에요. 이준석 그래요.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또 반대편에서는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말씀하셨던 후폭풍, 네. 태풍을 기대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댓글에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보태면 우리 군사 정권 시절 용어로 선진민주 사회라는 말씀 한 번씩 들었을 겁니다. 네. 이 2022년 대한민국 선진민주 사회에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저거 쫓아내야 된다는 선입견 가지고 네. 이렇게 저렇게 사람 물리치고 나도 죽을 수 있고 너도 죽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이판사판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웬만하면 예. 그 경중을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따져보고 당사자의 항변도 들어보고 그것이 네. 객관적으로 맞다고 하면 최소한 법원의 판단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객관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좀 다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투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저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분매랑은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결정권자의 목을 다시 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리위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제대로 조사할까요? 만약에 경고 정도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추락하는 이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내일 결론 일단 내일 재밌겠네요. 예, 만나보시죠. 뭐 저희 반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8분 남았습니다. 근데 반도 못했어요. 저희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느라고.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는 뭐 할까요? 국힘 뭐 하니까지 봤는데 이제 국회 뭐 하는지 봐야 되겠죠? 국회는 똑같습니다. 여당, 야당. 제목만 훅훅 보고 넘어가시죠. 원구성 위한 마라톤 협상 열자. 뭐 이거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가지고 그 교황 뽑듯이 아무튼 문을 닫고 나오면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릴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대구신문 보도도 마찬가지로 원구성 두고 끝없는 공방만 벌이고 있는 여야의 모습입니다. 대구신문으로 넘어갈까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이 틈을 타서 국민들은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초당적 대응을 해달라. 근데 이것도 글쎄요. 국회 상황과 아주 사뭇 다르게 뭐 행정부는 따로 돌아가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자, 그 내부 좀 들어가 보죠. 오늘의 정치의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부터 만나볼까요? 대구신문 보도로 넘어갈까요? 김건희 여사가 요즘 잠깐 저희 브리핑에선 잊혀졌는데요. 추모 음악회에서 첫 공개 연설을 했어요.
고 심정민 소령을 추모한 음악회에서 공개 연설을 하면서 이것도 비공식 개인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종로구 평창동에서 진행이 됐는데 일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것이고요. 다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경기 북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해묵은 논쟁인데 대부분 추진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김동연 당선인도 지금 경기 북도 난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이제 이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짧게 다뤄볼 내용은 바로 서해 피격 공방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일보의 보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곧 출범됩니다. 야당은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신문의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해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발족됩니다. 여당에서는 그렇고요. 한국일보는 공무원들에 대한 태도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정부 결정을 읊기만 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에 줄을 서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한겨레 탈북 선언 북송까지 여당이 카드로 꺼내 들었다. 이를 두고 보수층의 결집을 노린 건 아닐까라는 지적입니다. 기사를 쭉 저희가 만나보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송문희 교수님? 저는 지금 뭐 원구성은 우리가 워낙 많이 했던 얘기라 예. 입이 아프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무노동 무임금도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문도 안 열고 3주째 되는데 그래도 월급 1,000만 원 넘게 계속 받아간다 그러거든요. 네. 이것 좀 제발 법으로 만들어 달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게 본 주제는 김건희 여사 심정민 소령 추모회 참석인데요.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하고 안 하고 뭐 이런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고 심정민 소령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제대로 된 일이 아니었나 이 생각 듭니다. 사실 노후한 전투기 우리가 국방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가로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분이 본인이 비상 탈출을 안 하고 산으로 돌려서 산화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국방이 제대로 서지 않겠나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송문희 교수님은 정치평론가보다 종합평론가로서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해내는 역량은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국방위나 정보위 과거에 있었던 네. 지금 이제 그 국힘 의원들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예. 아니 그때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되고 할 때 월북이다 뭐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서 네.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정부가 몰고 갔느냐 좀 더 확인을 하자. 네. 그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경 그것도 자기들이 발굴한 것도 아니잖아요. 해경이 소위 말하는 자진 납세를 해가지고 그것도 해경 범청에서 하지도 않고 인천 그 해양경찰청에서 그 나와가지고 자기들 잘못됐습니다. 석고대죄합니다. 증거 불충분인 상황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뭐 했습니까? 국힘 의원들은 그 중차대한 일이 우리 국민이 북한의 영토 또는 뭐 하여튼 NLL을 넘어서서 가 있는 그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뭐 천번 만번 하여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해도 좋은데 그때 월북이냐 아니냐 이 논란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 제기 안 하고 지금 와서 마치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저렇게 나서면서 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국회 차원에서 법이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거 다 공개하십시오. 한번 봅시다. 그게 진짜 정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해서 문정부가 조작을 한 것인지 일단 법원으로 가기 전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드러내놓고 확인 한번 해봅시다. 국민들한테. 그런 저는 그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지. 지금 저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뭐 월북을 하고 단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남북관계 파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정치적 행위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가기에는 본인들이 책임을 누락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종편에 나온 죄송해요. 종편에 나오는 어떤 논설위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은폐했으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못 밝힌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흥분을 하는데 저는 그게 맞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계속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부활을 더
끌어올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분대로 할 때는 술자리에서 친구 만났을 때 혼자 이불 밑에 들어가서 큰 소리 칠 때는 다 좋은데 예. 그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논쟁을 할 때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객관적 사실의 해석은 여러 가지의 경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 자체를 무시하고 나의 믿음, 나의 바람, 나의 희망 이런 걸 가지고 사실화시키고 신념화시키고 그것을 심지어는 신앙화시키면서 저것은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걸 보통 팟쇼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국방위원회 회의로 공개하자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건 다 공개하자 일단.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대통령 기록물까지도 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체적 진실은 하나 아니겠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국민이 이 사살되고 불태워진 이런 사건을 가지고 진실은 하나인데 이걸 보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예. 그런 말 있어요. 진실은 깃털보다 가볍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바위로 눌러놔도 언젠가는 떠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저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PD님 저희 3분만 더 쓸게요. 3분만. 죄송해요. 자, 동아일보로 좀 넘어갈게요. 동아일보 여야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부분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자가 이제 여당의 주된 주장이고요. 야당은 국방위 회의록 공개로 충분하다. 그 국방위에서 회의록을 공개를 하는 걸로 이제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서해 공무원 피살 자료 열람 공방 계속되고 있다. 동아일보에서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의 말실수를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른 의원인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아무것도 아닌 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급하게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받아들이고 넘어가고요. 국민일보. 여당 4대 조작 의혹 공세다. 도박빚, 공황 상태, 조류, 그리고 방수복에 관련돼서 의혹을 삼고 있는 부분, 이제 그 부분으로 공세하고 있고요. 야당은 당시 회의록 공개하면 된다. 국방위 정보위에서 의원들끼리 다 봤다. 왜 그때 문제 안 삼고 지금 또 문제 삼고 있느냐. 이제 그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것이에요. 경향신문 보도. 월북 논쟁에서 군 첩보 공개로 확전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의 마지막 보도를 끝으로 저희가 이제 기사 소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이번에도 열리나 하면서 경향신문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열렸던 여러 이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뭐 걱정되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국방부의 예를 들면 그런 자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경도 그 국방부의 자료를 토대로 당시에 월북으로 판단했던 그 근거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나 지금 자료나 같기 때문에 국방부의 자료를 보자. 아니면 또 국회가 뭐 이제 회의록을 열람하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짧게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거 내용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네티즌 댓글 좀 만나볼까요? 네티즌 댓글보다도 해경 내부에서도 강한 지휘부를 향한 성토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왜 판단을 바꿨냐고요? 네, 수사 결과를 뭐 손바닥 뒤집듯 바꿀 거면 수사권이 뭐가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도 있고 윗선 지휘부가 배가 산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눈 감고 항해하는 듯하자 정치 해경들 명예롭게 면직하자 이런 지휘부를 향한 강한 성토들이 댓글로 지금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두 분 내부 중에 게시판에서요. 두 분 중에 한 분 뭐 마무리 하신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정권 막론하고 지속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기현 평론가님. 그 월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몰고 갔다. 이게 국민의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청와대 공개하라는 건데요. 그런 사실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 증거가 진짜 필요하다면 일단 국회 국방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됐는지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 아닌 사람 두들겨 잡아가지고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상황을 정리해 가야 된다 이런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예. 우리가 제대로 좀 사실을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고요. 저희 빠르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정기한 평론가, 김영기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저희 브리핑에서 잠깐 다뤘습니다만 서해 피습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연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야당의 주자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즉 특수 정보 공개는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점으로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사건 자료를 국회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여야가 함께 국방부의 자료를 보고 안보에 영향이 갈 만한 사안들은 비공개로 하되 의혹 해소가 필요한 것들만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방선거할 때 우리 뭐 했습니까? 시간을 돌려보면 모두가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윽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런 구호들은 다 잊혀지고 정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앞으로 더 끌고 가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과 진실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유가족들에게도 민생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도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펙스 브리핑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 만나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